자, 보시면은 이제 내용 정리는 처음부터 다 자세하게 꼼꼼하게 진행할 거고, 일단 내용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학교에서 하는 것도 물론 이제 학교 수업 잘 들어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가장 기본이고, 일단 보시면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구과학 파트야 여기는. 그리고 이거 좀 진행해 놓은 다음에 내가 뭘 할 거냐면은 그 물리 파트, 중력 파트 할 거야. 그래서 그게 시험 범위가 될 거고, 먼저 이제 그 2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빅뱅 우주론의 등장 있잖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얘가 우주론이 등장을 해요. 이제 우주론 누구부터 얘기하면 되냐면은 아인슈타인부터 얘기할게요. 자,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알겠죠. 아인슈타인이라는 그 과학자가 이제 뭐를 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이제 발표하거든. 일반 상대성 이론. 이게 얼마 안 돼. 1916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중력 이론이야. 중력에 관련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중력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주거든, 아인슈타인이. 근데 이제 뭐라고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은 우주가 이제 정적인 우주라고 주장을 해요. 첫 번째 우주론의 등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적인 우주론, 정적 우주론을 주장하게 돼. 정적 우주는 우주의 크기가 멈춰 있는 거야.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겨줘야 돼. 그러면 결국 얘가 수축이 되겠지. 근데 수축이 안 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중력 이론에다 플러스 뭘 추가하냐면은 반중력 효과를 하나 추가해요. 유명한 내용이긴 한데, 이 반중력이라는 효과, 우주상수라고 하는 어떤 반중력 효과를 추가해서 우주는 멈춰 있어 라고 주장을 하거든. 이게 아인슈타인의 우주론이다. 정적 우주론이야. 그리고 조금 이후에 이제 프리드만이라는 과학자가 나오는데, 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풀어서 그 어떤 이 방정식이거든,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 그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나온 결과, 그 해가, 방정식의 해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해요. 시간에 따라서 우주의 크기가 커지다가 다시 수축되는 형태, 또는 커지다가 일정해지는 형태, 또는 영원히 계속해서 커지는 형태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모델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거든. 이게 프리드만의 우주론이야.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프리드만이 해석하기로 우주의 현재 모양이 처음에는 초기의 크기가 0일 거라고 예측을 해요. 이게 이제 좀 중요한 사실이지. 그리고 우주가 어때? 커지고 있어. 근데 그 끝에 결과는 이제 커지다가 다시 붕괴할 수도 있고 수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커지다가 유지할 수도 있고. 근데 아마 우리의 우주는 이거 평탄 우주라고 해가지고 이 정도 모델로 갈 거야 라고 예측을 하거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현재 우리는 어느 시점에 있냐, 아직도 팽창하고 있는 단계이다, 커지고 있는 단계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요. 이게 프리드만의 해석이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거의 맞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에 비해서는 프리드만이 인지도가 떨어지니까 좀 많이 이제 매장당하죠. 약간 욕을 많이 먹어.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허블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천문학자죠,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이 뭘 하냐면은 은하를 발견해. 은하를 관측해내요. 은하를 처음으로 관측했어.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안드로메다 은하 알고 있지?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로부터 매우 가깝게 떨어져 있는, 얼마 안 떨어져 있는 은하거든. 굉장히 가까워요, 은하가. 근데 처음에 우리가 관측했을 때 안드로메다가 은하인지 몰랐어. 그러니까 뭐라고 불렀냐면 성운이라 불렀어요. 안드로메다 성운. 근데 알고 보니까 안드로메다 안에는 별들이 1000억 개 정도가 있었던 그 거대한 은하였던 거야. 그래서 허블이 은하를 처음으로 관측을 해내요. 그리고 모두 알아내냐면은 그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까지도 밝혀내요. 그래서 허블이 은하를 관측하고 그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허블이 은하를 몇 개 정도 관측하냐면 한 70개 정도 관측하거든. 근데 모든 은하가 다 멀어지고 있어. 이렇게 관측을 한단 말이야. 됐죠? 이해 가시죠? 이거. 근데 이거 우리가 중학교 때 한번 배우지 않나? 너네 그 3학년 막 뒷부분에 은하 관측해서 은하 멀어지고 있는 사실 배울 걸 아마? 나오니? 맞니? 안 배울 수도 있고. 기억나? 안 들었어? 수업을 안 들은 거지. 아마 있는 내용, 내가 알기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우주에서. 근데 이게 이제 뭐를 의미하냐면 잘 봐봐. 허블이
은하를 관측했는데 그 은하가 멀어지고 있어. 은하가 멀어지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면은, 간단하게만 할게. 이게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혹시 학교에서 이거 수업 들었니? 시작했어? 요 내용 어떻게 하는지를 너네가 정확하게 듣고선 나한테 전달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그거에 맞춰서 수업을 더 필요한 부분 더 하고, 안 할 건 안 하는데, 일단은 요거는 학교마다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 가볍게만 할게요. 일단 이거는 허블이 은하를 관측하는데 그 은하가 멀어진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알아내. 도플러 효과가 뭐냐면요, 이게 이제 물리 원 내용이거든. 이거는 물리 내용인데, 물리 원도 아니구나. 도플러 효과는 그 어떤 파원, 광원이라는 거지, 별을 얘기하는 거죠. 빛을 내는 그 별이 우리로부터 멀어질 때는, 광원이 우리로부터 멀어질 때는 파장 람다가 길어지게 관측이 돼요. 이게 이제 도플러 효과야. 우리로부터 멀어지면 파장은 길어지게, 가까워지면 파장은 짧아지게 관측이 되는데, 파장이 길어진다는 뜻은 그 색깔이, 빛의 파장이 이제 붉은색 쪽으로 간다는 얘기거든. 파장이 긴 게 붉은색이고 파장이 짧은 게 보라색이야. 그래서 붉은색 쪽으로 가는 이 현상, 이걸 적색편이라고 해요. 파장이 길어지는 현상. 적색편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야. 근데 은하에서 적색편이가 관측이 돼. 그럼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 이렇게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도플러 효과나 적색편이나 이런 거는 학교에서 하면 자세하게 할 거고, 좀 이따 좀 이거 내가 다시 한번 볼게요. 대신 좀 이제 임박해가지고 좀 체크해 봤을 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자세하게 할 거고,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알아놓읍시다. 자, 그래서 별들을 관측했어. 은하 속에 있는 별들을. 근데 그 별들에서 적색 편의 현상이 관측이 돼. 그 뜻은 우리로부터 멀어진다는 뜻이야. 모든 별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어. 모든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어. 이렇게 관측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야?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결론 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등장하냐면 이제 팽창 우주론이 등장합니다. 자, 팽창 우주론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팽창 우주론.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왜 팽창을 해야 돼? 모든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거든. 그럼 우주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야. 그리고 프리드만의 우주 해석에 의하면은 초기 크기 0이었고 그다음에 우주 현재 커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일부 맞는 얘기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가 틀린 얘기로 좀 받아들여지죠.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인정해요. 거의 뭐 얼마 없는 일이긴 한데 자기가 이제 이 우주론을 주장했던 게 틀렸구나라고 이제 그 인정을 하긴 하거든, 나중에. 하여튼 우리가 이제 팽창 우주론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십니다. 팽창 우주론. 팽창 우주론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정상 우주론. 정상 우주론이라는 게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빅뱅 우주론이죠. 자, 우주론은요,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두 가지로 이제 나누게 돼. 둘 다 팽창 우주론이야. 팽창을 하긴 하는 거야, 이제. 왜냐면 허블의 관측은 명백한 사실이거든. 우주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확실하게 확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두 개의 다른 점이 뭐냐면은, 정상 우주는 프레드 호일이라는 과학자가 주장을 하고요, 주축으로. 거기 보면은 책에 뭐 호일, 뭐 본딕, 골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주축은 호일이야.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는 가모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게 돼요. 뭐 가모프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가모가 원래 러시아 사람이거든. 소련 사람이죠. 소련인가? 소련. 근데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 얘가. 그래서 가모라는 이름으로 바꾸거든. 원래 가모프였다가. 근데 이제 가모라고도 하고 가모프라고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빅뱅 우주론을 주장하는데, 얘가 프레드 호일이 주장했던 내용은 뭐냐면은 우주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의 크기가 커져. 하지만 물질이 막 계속 생겨난다고 주장을 합니다. 끊임없이 물질이 생겨나, 새로.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의 크기는 커지고요. 크기가 커지는데 질량이 어떻게 되냐면 증가하거든, 계속해서. 따라서 우주 전체의 밀도라는 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우주에는 은하들이 되게 많은데 그 은하들의 나이가 다 달라. 어떤 은하는 나이가 굉장히 많고 어떤 은하는 굉장히 젊은 은하야. 그래서 새롭게 생겨나는 물질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정상 우주론은 밀도가 일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밀도는 앞으로 계속 여러 번 나오겠지만 얘는 에너지를 뜻해요. 밀도는.
밀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에너지는 또 같은 말로 온도로 받아들여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온도가 같아요. 그래서 온도 일정, 밀도 일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빅뱅 우주론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의 크기가 커지는데 물질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아. 그냥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크기는 커지면서 질량이 일정하고요.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밀도는 어떻게 되니? 감소하죠. 그러니까 밀도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에너지, 즉 온도가 뭐하고 있다는 뜻이야? 떨어진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에너지나 온도가 감소한다. 됐죠? 이게 이제 빅뱅 우주론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다 암기하셔야죠. 이거는 비교하는 문제가 한 문제가 아마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두 개의 우주론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문제. 자, 그래서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두 개를 나눠놓고 호일 가모에 따라서 각각 특징이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 밀도가 감소한다, 온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됐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누가 이겼어? 누구의 말이 맞아? 빅뱅 우주론 말이 맞잖아. 그치? 왜 그러냐면은 아주 강력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돼서. 그 증거는 뭐냐면은 수소와 헬륨의 이제 질량비라는 게 있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라는 증거가 첫 번째고요. 이거 증거를 발견해서 그래. 자, 두 번째는 우주 배경 복사. 자,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는데 그 우주 배경 복사가 3켈빈 정도로 예측되거든. 근데 이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아주 강력한 결정적인 증거 때문에 정상 우주론은 틀렸고 빅뱅 우주론이 맞았어라고 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내용이죠. 우주론의 시작이죠. 왜 이제 빅뱅 우주론이 시작되냐? 왜 팽창 우주론이 나오냐라는 건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됐지? 자, 넘어가 볼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인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자. 자, 물질의 탄생인데 이제 좀 지우고 할게요. 좀. 자, 얘들아, 빅뱅 우주론 특징은 물질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빅뱅 초기 때, 우주 초기 때 물질을 만들고요. 더 이상 그 물질이 생성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얘는 우주의 크기가 커지면서 질량이 일정한 거야. 물질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밀도 감소하겠지.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거야. 자, 물질에 대한 얘기 합시다. 물질. 물질이 탄생하는 과정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차려.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봐야겠죠. 물질은 뭐로 구성되어 있니? 기본적으로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맞아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를 쪼갰더니 뭐가 나오니? 원자 핵이 나오죠. 원자 핵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 양성자 그리고 또 뭐? 중성자. 또 뭐도 있어야 돼? 전자도 있어야죠. 그치? 자, 양성자는 기호를 뭐라고 쓰냐면 P라고 씁니다. 프로톤이라고 해서. 중성자는 N이라고 써요. 뉴트론이라고 해서. 됐지? 전자는 일렉트론이라고 해서 E라고 씁니다. 자, 이렇게 쪼개져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쪽으로. 자, 그 다음에 양성자를 또 쪼갰죠. 중성자도 쪼개지고. 얘를 쪼갰더니 뭐가 나와? 쿼크. 그지? 쿼크라는 애가 나오죠. 얘를 쪼갰더니 쿼크라는 입자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지금 현재는 쿼크까지 쪼개놨어요. 쿼크 이상으로 안 쪼개지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작게 쪼개놓은 단위가 쿼크야. 그리고 전자 더 이상 안 쪼개지고. 따라서 이 쿼크랑 이 전자를요, 우리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라고 해서 기본 입자라고 합니다. 기본 입자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 쿼크 그리고 전자 같은 애들, 렙톤이라 불러요. 첫 번째는 쿼크라는 기본 입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렙톤이라고 불리우는 기본 입자가 있어. 렙톤이 전자 같은 애들이다. 얘는 같은 말로 경입자란 말도 많이 써. 경입자, 렙톤 이런 말 같이 씁니다. 자, 모든 물질은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쿼크랑 렙톤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거 기본 입자라 그래. 총 몇 개 있냐면 12개 있어요. 쿼크 6개. 그 다음에 렙톤 6개 있어요.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저 12개의 입자로 다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기본 입자라 부르는데
기본 입자들 중에서 쿼크 중에서 6개 중에서 우리가 사실 기억할 건 2개밖에 없는데 일단 종류는 다 써놓을게요. 일단 첫 번째로 업 쿼크, 다운 쿼크, 그다음에 참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탑, 바텀 해가지고 6개의 종류가 있거든. 이거를 우리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어. 업 쿼크를 이제 위 쿼크라고 하고요. 다운 쿼크, 아래 쿼크. 그다음 참은 참은 뭐야? 맵시 쿼크. 그다음에 스트레인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야르탄 쿼크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게 공식 용어야. 야르탄 쿼크. 그러니까 이상한도 아니고 뭐 기묘한도 아니고 야르탄 쿼크라고 공식 명칭이 돼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도. 이게 한국 물리학회에서 정한 공식 그거야. 그다음 탑 이제 꼭대기, 바텀 바닥 쿼크라고 돼 있죠. 자, 중요한 특징만 기억합시다. 우리는 업 쿼크랑 다운 쿼크만 외우시면 되고요. 아시면 되고, 업 쿼크의 전하량은 플러스 3분의 2 전자 대비해서, 일렉트론 대비해서 전자를 마이너스 1로 치죠. 전하량을 전자를 마이너스 1로 치고 양성자 플러스 1로 치고 얘는 전하량이 0으로 치는데 전자 대비해서 얘는 분수 전하를 가지고 있어. 플러스 3분의 2. 그 다음에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 전자 대비. 이렇게 해서 분수 전하를 가지게 된다. 이게 특징입니다.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업 쿼크, 다운 쿼크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2개를 기억해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양성자랑 중성자는 쿼크로 구성되어 있어. 근데 쿼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양성자는요, 업 쿼크 1개와 2개와 다운 쿼크 1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얘는 전하량의 합이 플러스 3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서 합쳐서 얼마니?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지? 업쿼크는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니까 그 업쿼크가 2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다운 쿼크가 1개가 들어서 결합이 되면서 양성자 전체 전하량이 플러스 1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중성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중성자는 업쿼크 1개에 다운 쿼크 2개가 들어있어서 얘네들이 요렇게 결합이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플러스 3분의 2짜리 1개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짜리가 몇 개 들어있냐면 2개 들어있죠. 그래서 얘는 전하량의 합이 0이 나와요. 그래서 중성자는 전하량이 0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죠? 이게 각각 양성자, 중성자의 구성이야. 요거까지는 우리가 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렙톤은 이제 경입자, 가벼운 애들이거든. 얘도 종류가 6종류가 있는데 전자, 일렉트론, 그 다음에 뮤온이라고 불리는 애가 있고 타우라고 불리는 애가 있어. 이거는 뭐 안 써도 돼. 책에 써 있으니까. 뭐 우리가 볼 일이 너네가 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뮤온 말고는 볼 일이 없을 거야 아마. 뮤온은 물리원에 나오죠. 물원 배운 친구들은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뮤온 입자 관측 이런 게 나오거든. 근데 우리도 여기서 기억할 거는 전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자, 뮤온, 타우가 있고 그거에 해당되는 각각의 중성미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그 다음에 이제 타우 중성미자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각각에 해당되는 중성미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름이 뭐냐면 중성미자야. 말 그대로 중성 상태의 밀입자라는 뜻이야. 너무나 작고 질량도 엄청나게 작고 뭐 에너지 상태도 굉장히 거의 없다시피 할 만큼 미미한 애들이라서 중성미자라는 애가 있고 얘는 전하량이 0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죠. 뮤온도 1이고 타우도 1이야. 위에 있는 애들은 같은 애들이야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 대비해서 1이다 라고 하고 모든 물질은 기본 입자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기억해 놔야 될 거는 업 쿼크, 다운 쿼크, 일렉트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본 입자야. 됐죠? 그래서 저거 가지고 원자 핵 만들고 전자 결합해서 원자 만들어지는 거. 그 원자들로 물질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처음에 1단원, 통합과 1단원에 배우는 이 빅뱅을 배우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야. 어떻게 물질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너네가 화학 시간에 이제 다음에 화학기 시간에 배우는 게 뭐냐면 그 입자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왜 결합하고 있는지, 그래서 공유 결합하고 뭐 이온 결합하고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를 그게 화학 시간에서 배우는 거고 그 통합과학 시간에서는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요 물질이 탄생되는 과정, 요걸 보는 거죠. 그래서 빅뱅이 시작됐을 때 물질을 만들었을 거라면 반드시 이걸 만들었어야 돼. 반드시 쿼크를 만들고 전자를 만들어서 얘네들이 결합해서 핵되고 원자가 될 거라는 순서를 거꾸로 이제 탄생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자의 표기법 그 보시면은
X라는 원자가 있으면은 그 원자 표기 어떻게 하는지 알죠? 여기에 숫자 4개 붙죠? 숫자가 아니라 저 위치가 A, B, C, D 해가지고 원소 표기법 할 때 요 A에 뭐가 붙어? 요 A는 뭐가 붙어? 원자 번호, 그지? 얘는 원자 번호가 붙죠? 자, 앞에는 원자 번호가 붙고 원자 번호는 무슨 뜻이야? 뭘 세는 거야? 양성자의 수를 세는 거죠, 그치? 자, B는 뭐니? 질량수. 질량수는 뭘 세는 거야? 양성자의 수에다가 중성자의 수의 합까지 합치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뭐냐면은 전하량이죠. 뭐 화학에서 가스라고도 하는데 가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전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H 플러스, 뭐 헬륨 2 플러스 이런 거. 그다음 D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의 개수를 얘기하죠. 개수. 뭐 이런 거는 사실 필요 없고 요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해. 지금 여기서는 원자 번호, 질량수. 그렇지? 그래서 이제 표기를 할 때 어떻게 표기하냐면은 자,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1번, 질량수 1이죠. 얘는 양성자 한 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뭐 전자 없으니까 원자핵 하면은 여기다 플러스 쓰시면 되겠고. 이게 수소 원자 핵이죠. 표기를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근데 얘는 뭐랑 표기가 똑같냐면은 얘는 이거랑 똑같아. P. 양성자의 표기랑 똑같아요. 그냥 양성자 이렇게 쓰거든. 이 양성자 어떻게 쓰냐면은 원자 번호 1번, 질량수 1번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양성자의 표기야 그냥. 됐지? 양성자랑 수소 원자핵은 동일합니다 그냥. 자, 두 번째는 헬륨인데 헬륨은 원자 번호 2번에 질량수 4 쓰죠. H2라고 쓰고 얘는 2 플러스 쓸까? 이렇게. 자, 원자 번호 2번이니까 양성자 수 2개고요. 그 다음에 질량수가 4니까 중성자가 2개 들어있구나. 그래서 원자핵에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지? 자, 이거 하나랑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몇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는데 동위원소. 자, 원자 번호 1번에 질량수 2짜리 수소가 있어요. 동위원소죠. 이건 중수소라 그래. 얘의 명칭은 중수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는 양성자 한 개에 중성자 하나가 달라붙어 있죠. 지금 생긴 게 이렇게 생겨 있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 1,3짜리 수소도 있습니다. 1,3짜리 수소. 얘는 뭐겠어? 양성자 한 개에 중성자가 2개 달라붙어 있겠지. 이렇게 생긴 모양도 있죠. 동위원소죠, 전부 다 동위원소. 얘는 삼중수소라고 불러. 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거 수소 헬륨을 왜 얘기하고 있냐면은, 자, 우주 초기 때 물질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헬륨이지. 수소 헬륨. 사실 수소는 만들 이유도 없어. 왜냐면 그냥 양성자 자체가 수소니까, 수소 원자핵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빅뱅이 시작했으면, 빅뱅이 이제 일어나서 물질을 만들었으면은 수소 만들고 헬륨 만들고 그다음 뭐 만들어야 돼? 리튬 만들겠죠. 리튬은 원자 번호 3번 질량수 6이거든. 리튬까지 몰라도 돼. 왜냐면은 리튬 거의 못 만들었기 때문에. 왜 못 만들었는지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빅뱅 초기 때 만들었던 물질은 이거밖에 없어 지금. 요거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2, 3짜리 얘는 뭐니? 원자 번호 2번 질량수 3번 뭐야? 수소야 헬륨이야? 헬륨. 얘는 헬륨이고, 자, 얘는 양성자 2개에 중성자 1개 달라붙어 있겠죠. 얘는 동위원소입니다. 마찬가지로 헬륨 다시 3이라고 불리는 동위원소가 있어. 이런 애들까지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헬륨 다시 3, 뭐 중수소, 삼중수소. 그리고 만들어봤자 리튬 정도인데 리튬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빅뱅 초기 때 만들 수 있는 물질을 한 5가지 정도 쓴 거야 지금. 요렇게 이 정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물질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얘기했어요, 지금. 거기에 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지? 그 다음에 거기 특징, 그 양성자, 중성자 특징 보시면은 다운커크가 조금 더 무겁다는 거 여기 써 있죠. 그지? 왜냐면 중성자 질량이 좀 더 무거우니까. 우리 중성자 질량이 좀 더 무거운 건 알고 있죠. 그리고 자, 4번을 보시면은 4페이지를 보시면은 빅뱅이 시작되죠. 자, 빅뱅이 시작되면은 이렇게 보세요. 빅뱅은 기본적으로 우주가 한 점에 모여 있다가 갑자기 폭발해서 만들어진 현재 우주를 이제 그 탄생하는 과정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빅뱅이 시작됐을 때 뭐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거기 약간
그 처음에 나왔었는데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얘기해줬어요. 한 점에 모여 있었다. 얘가 모든 에너지, 물질 이런 것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었고 시간도 없었고 시간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한 점에 모여 있었어. 여기서 자, 이 한 점에 모여 있었는데 이 모여 있던 한 점에 있던 애들이 폭발을 해요. 물론 폭발하면 사방으로 폭발되겠지 그냥.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래픽을 쓸 때는 이제 그림 뭐 이런 해석을 할 때는 한쪽으로 일정하게 간다고 봐요. 그래서 X축에는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은 시간이라고 쓰시면 돼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야. X축에는. 그리고 이 Y축으로는 뭐를 보시면 되냐면은 우주의 크기를 보면 돼요. 우주의 크기. 그러니까 여기는 우주의 나이겠죠. X축으로 할 때는 우주의 나이, 시간을 얘기한다는 거. 그러면서 X축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의 크기는 점점 뭐하니? 커지죠. 질량은 일정하고요. 크기는 이제 부피 얘기합니다. 부피, 크기. 질량이 일정하고 온도는 어떻게 되니? 감소. 온도 감소가 졸라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이 우주는 온도가 계속 떨어진다. 계속 감소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시작해서 우주가 이런 식으로 커지게 돼. 그지? 첫 번째 구간에서는 빅뱅이 시작됐잖아. 근데 얘가 갑자기 엄청나게 커지거든. 이 구간을 급팽창이라고 해요.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해서 빅뱅 초기 때 엄청 짧은 순간에 엄청나게 커져. 확 그렇게 커지고 그 다음에 그 그림 끝을 보시면은 얘가 별로 안 커지죠. 시간 지날수록. 그래서 그 다음 순간에 그러니까 모델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게 엄청 커지거든. 급팽창 한 다음에 이렇게 쑥 가요. 거의 크게 변화 없어. 그러다가 나중에 살짝 끝으로 살짝 벌어지거든. 이게 아주 긴 시간 동안 가다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급팽창이라고 하고 여기를 감속팽창이라고 하고 여기를 가속팽창이라고 하는데 현재가 여기야. 현재. 이게 현재예요. 그래서 우주의 그 이 빅뱅 모델을 설명할 때 종 모양으로 많이 설명하게 돼. 이게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급팽창 한번 거치고 중력 때문에 감속되는 거야. 여기서는 중력이 작용해서 감속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 와서 가속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할 거야. 이제 봐봐. 급팽창할 때는 처음에 에너지가 너무나 컸어. 엄청나게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얘가 한 번에 확 커져요. 그런 다음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중력이 작용해서 중력끼리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서 이제 서서히 팽창하기 시작해. 느려져요. 팽창 속도가. 근데 다시 이 끝에 가속이 되거든. 이 가속 팽창 되는 게 이 급팽창 가속 나누는 게 빅뱅 우주론의 한계가 있어.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보완하는 거거든. 이게 가속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니? 우주의 크기 팽창 속도가 커진다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돼? 그러니까 팽창을 하는데 얘가 속도가 점점 빨라진대. 커지는 속도가. 그 얘기는 이거 반중력 효과거든. 우주가 팽창되는 속도가 빨라지려면 중력을 이겨내고 더 크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중력의 효과가 필요해요. 반중력 처음으로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니? 아인슈타인. 결국 아인슈타인 얘기 맞았어.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맞았던 거야. 처음에 그 우주론 설명할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얘기했었으니까 뭐 이렇게 틀렸다고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반중력이 있어야 돼. 그게 이제 현대에 와서는 암흑물질 들어봤니 혹시? 암흑에너지 이런 것들로 이런 반중력 효과를 설명해요. 우주는 현재 지금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팽창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전체 스케일인데 저기다 다 설명 못하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이게 현재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의 한계를 보완한 그 우주론이야.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은 치고는 우주의 나이가 너무나 어리거든, 젊거든. 우주의 나이가 얼마냐면 138억 년이야. 이거 허블 법칙으로 계산해요. 허블의 법칙, 허블 르메트르 법칙으로 계산하는데 현재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야. 근데 그 138억 년에 비해서 우주가 너무 커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었어. 현재 우주의 크기는 엄청 큰데 나이가 이거밖에 안 됐어. 왜냐면은 근데 생각해봐. 지구 나이가 50억 년 되거든. 47억 년이거든. 지구가 47억 년인데 우주가 138억 년밖에 안 됐으면은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우주가 생각보다는 나이가 많진 않았던 건데 그런 거 막 보완하려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야. 일단
이건 이제 잠깐 정리해놓고, 자 다시 여기 돌아와서 자 빅뱅이 시작됐어요. 우주의 크기가 커지기 시작했고, 이게 쭉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여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될 건데, 자 이때 제일 먼저 만들어야 할 물질이 뭐니? 쿼크죠. 제일 먼저, 그지? 결국에는 원자까지 만들어야 되거든 우리는. 근데 제일 먼저 만든 물질은 쿼크, 두 번째는 렙톤. 이거 두 개를 먼저 만들겠지. 물질 만드는 과정 거꾸로 가는 거야 지금. 쿼크, 뭐 무슨 쿼크 말하면 되냐면 업쿼크, 그 다음에 다운 쿼크, 그 다음에 일렉트론 얘기하시면 돼요. 이 세 개 만들었다고요. 나머지 다 있는데 무시해도 상관없어. 그리고 업쿼크, 다운 쿼크, 일렉트론 만들고, 얘를 가지고 결합해서 뭘 만들어?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결합돼서 뭘 만들어? 원자핵 만들지. 여기서 원자핵 만드는데, 자, 이 원자핵은 무슨 원자핵이냐면은 여기다 중요한 겁니다. 헬륨 원자핵이야. 그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원자핵은 헬륨 원자핵이야. 왜냐면 수소 원자핵은 이미 그 전에 존재했거든. 언제 있었냐면 여기서 있었지. 이게 수소 원자핵이잖아. 이 자체가 수소 원자핵이고 얘는 헬륨 원자핵이야. 그러니까 자, 원자핵이 형성된 시기는 언제냐면 빅뱅 후, 이 수치는 외워놔라. 3분이거든. 빅뱅이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3분 지났을 때인데, 그때 헬륨 원자핵 형성이야. 수소 원자핵은 이미 그 전에 만들어져 있었어. 왜냐면 걔가 양성자가 바로 수소 원자핵이니까.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빅뱅 후 3분에 만들어진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원자가 만들어지는데, 이 원자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이때 원자가 만들어져요. 원자가 만들어지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전자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전자가 와서 여기서 결합이 돼요. 원자 핵과 같이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는 거야.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하기 시작해. 중수소랑 삼중수소는 한 번에 만들어졌다고요? 중수소? 그치, 이때 만들어지죠. 결합이 돼야 되니까. 그치? 양성자 하나만 있는 거랑 그 양성자가 달라붙어 있는 건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얘네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떨어지지. 초기의 빅뱅 때는 에너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얘들이 결합이 안 돼. 다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야.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옆에 있는 애들끼리 달라붙을 수가 있게 돼요. 충돌하면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고, 그러면서 결합이 일어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여기 원자핵 여기 있잖아. 이거 이 시기 때, 원자 만들어질 때 있잖아. 이때 보시면은 무슨 힘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냐면은 전기력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어. 그 전까지는 전기력이 작용했어, 안 했어? 안 됐지.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당길 수가 없었거든. 너무나 전자가 에너지가 컸기 때문에. 근데 한 이 정도 시기가 돼서 이 정도 온도가 좀 낮아지니까 이제는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당겨지는 인력이 작용할 수 있었어. 그래서 붙는 거야.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숫자 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38만 년 후 3분, 이때 이 숫자. 그다음에 모두 기억해야 되냐면은 원자가 만들어졌을 당시의 온도도 기억하셔야 돼. 3000 켈빈. 3000 켈빈이라는 온도가 이제 기억해놔야 될 숫자 값이야. 이 두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됐지? 자, 봐라 얘들아. 그 조금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 보시면은 빅뱅이 시작되면서 쿼크 렙톤 만들고 양성자, 중성자 만들고 원자 핵 만들고 원자까지 만들었거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 현재까지 왔어. 더 이상 물질을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지. 이게 중요한 사실이야. 이 38만 년 후 지났을 때 만들어진 원자가 더 이상 끝이 만들어지지 않아. 그리고 얘가 어디까지 오냐면 현재까지 와요. 현재 138억 년이지. 요 시기까지 오거든. 현재까지 138억 년까지. 요렇게 오게 되는데, 이제 자 봐봐. 그 원자의 비를 이제 조사를 할 건데, 보시면은 우리가 이걸 좀 아셔야 돼요. 베타 붕괴라는 게 있어. 자, 봐봐. 업쿼크, 다운쿼크 가지고 만들었지. 양성자랑 중성자를. 근데 얘네들이 만들어질 개수의 비는 같은 개수비야. 왜냐면 업쿼크 2개, 다운쿼크 1개로 양성자 만들고, 다운쿼크 2개랑 업쿼크 1개로 중성자 만드니까 기본적으로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가 다를 이유가 없지. 기본적으로 그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베타 붕괴라는 애가 있거든. 베타 붕괴는 뭐냐면은 베타 입자가 뭔지 알아 혹시? 들어봤지? 아니? 베타 입자 뭐야? 베타. 헬륨 원자핵 아니죠? 헬륨 원자핵은 참고로 알파 입자라 그래요. 알파 입자. 베타 입자를 베타 붕괴를 뭐라고 하냐면은 전자라 불러요. 전자야. 그러니까 베타 붕괴는 전자 방출하는 과정이야. 자, 어떻게 되냐면은 중성자 하나가 붕괴해서 양성자로 바뀌어. 이게 베타 붕괴야. 그래서 가만히 있는 중성자 하나는 스스로 붕괴하고 양성자 하나로 바뀌어요. 자, 양성자는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원자 번호 1번 질량수 1로 쓰지. 이게 양성자의 표기입니다. 중성자 어떻게 표기할까? 중성자 원자 번호 0번이야. 질량수 1이고요. 이게 중성자의 표기법이야. 그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반응 전과 후에 질량수는 보존되고요. 전하량도 보존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뭐가 튀어나와야 돼? 질량수가 1이니까 여기 1이고 여기는 0이 나와야 되고요. 얘가 0인데 얘가 1이니까 여기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뭐니 이거? 원자 번호 마이너스 1, 질량수 0. 전자가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베타 붕괴는 전자가 방출되는 반응이야. 베타 입자가 방출되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베타 붕괴.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어요. 됐지? 중성자 한계가 양성자로 바뀌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야.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현재도 중성자 하나는 계속해서 붕괴해가지고 양성자로 바뀌어. 전자 내보내면서. 이걸 베타 붕괴라고 합니다. 자, 됐죠? 이게 베타 붕괴.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이 베타 붕괴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중성자 수는 줄고 양성자 수는 증가하겠지. 무조건. 근데 실제로 빅뱅 초기 때는 이게 빅뱅 초기 때는요. 에너지가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은 이때는 온도가 높을 때는 베타 플러스 붕괴도 가능해. 자, 이건 베타 마이너스 붕괴라고 써놓을게요. 왜 마이너스 붕괴라고 하냐면 전자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베타 플러스 붕괴는 뭐냐면은 베타 플러스 붕괴는 뭐냐면은 이거 역과정 거꾸로 가는 거야. 얘들 맞춰봐봐. 양성자 한 개가 중성자로 가요. 이게 베타 플러스 붕괴야. 됐지? 됐어? 베타 플러스 붕괴는 양성자 한 개가 중성자로 바뀌는 거야. 그럼 여기 반응식 만들어보자. 1, 1. 여기는 0, 1이죠. 그러면 여기 뭐 나와야 돼? 원자 번호 0번 질량수? 원자 번호 0번 질량수 0 원자 번호 1 나와야 되지. 그럼 원자 번호 1번이면서 질량수 0인 게 뭐 있어? 요거밖에 없어요. 양전자라 그래. 들어봤지? 들어봤니 혹시? 이거 플러스 전자인 전자인데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전자야. 이런 애들이 있어요. 됐지? 그래서 있잖아 그 베타 플러스 붕괴는 양전자를 방출해요. 양전자라 그래. 반물질이라 그러죠. 흔히 이거 너네 들어봤을지도 몰라. 반물질이라 그래. 반물질. 물질은 물질인데 반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야. 이런 물질이 있어. 우주에는 반물질이라는 애들이 존재해. 우주 말고 지금 뭐 지구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여기도 있어. 양전자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야. 그냥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이 물질들은. 전자인데 플러스 성질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 원자 핵이 마이너스고 전자가 플러스 돌고 있는 수소가 있어. 이런 수소 있어요. 반수소라 그러지. 이런 이제 반물질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식의 반응을 만들어내요. 요게 두 가지가. 그리고 여기 이제 사실은 중성미자가 튀어나오거든. 여기 중성미자라는 애들이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해야 반응식이 완전히 완성이 되거든. 너네가 여기는 이제 이건 또 반중성미자야. 또 여기는 그냥 중성미자고 이게 이제 전체 반응식인데 이거 왜 얘기하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또 볼 거야. 요거 또 봐요. 그러니까 기억해놔. 필기도 해놓고 기억해 놓으셔야 돼. 이건 나중에 또 나와. 됐지? 자, 그래서 잘 봐. 원래는 베타 붕괴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고 원래는 양성자 수가 많아지는 게 정상인데 빅뱅 초기 때는 온도가 매우 높아서 베타 플러스 붕괴가 같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어요. 맞지? 이게 왔다 갔다 바뀌어요. 처음에는. 개수의 비가 몇 대 몇이야 그러니까? 1대 1이야. 다를 수가 없어. 그치?
이게 너무나 온도가 높으니까 원래 베타 플러스 붕괴는 잘 안 일어나.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태양에서 일어나 이게. 태양에선 지금 이게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안 일어나요 이게. 그러니까 온도나 에너지가 엄청나게 높을 때만 가능한 거야 이거는. 그럼 결국 이거밖에 안 되는 거고. 근데 빅뱅 초기 때는 이게 가능했었다고. 둘 다 왔다 갔다 바뀌어요.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온도가 떨어지겠지. 그러면 뭐가 안 일어날까? 처음에 이랬었는데 나중에는 양성자가 중성자로 가는 게 안 일어나겠지. 이것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양성자 수는 증가할 거고 중성자의 수는 감소하겠죠. 그지? 그래서 얘가 수가 막 점점 증가해. 처음에는 1대1이었는데 얘가 2대1이 되다가 3대1이 되다가 쭉쭉쭉쭉 가는 거야 계속해서. 그러다가 한 7대1쯤 됐을 때 이때쯤 됐을 때 이 수의 비가 이 정도의 비를 가졌을 때 온도가 충분히 낮아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결합을 시작해요. 됐어? 이 결합이라는 거는 뭐 원자핵 만들어지는 과정 얘기하는 거죠. 헬륨 원자핵 만들어지는 거야. 어떤 거냐면은 뭐 이런 거 생각해 볼까? 양성자와 양성자가 달라붙을 수 있니?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죠. 그지? 왜냐면 얘는 플러스거든. 플러스가 어떻게 달라붙어. 근데 이제 이 정도 온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 강한 핵력이라는 힘이 작용해서 그러니까 힘이 작용해서 그 얘네들끼리 상호작용을 해서 붙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강한 핵력이라고 엄청 강력한 본드가 있는 거야. 근데 양성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다 충돌을 했어. 근데 그 본드가 이제 작용을 해서 얘를 붙여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이 안 떨어지는 거지. 근데 그런 와중에 중성자가 이제 같이 완충작용하면서 같이 달라붙기 시작해. 그래서 이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한 7대1 정도 개수비를 가질 때 이때 결합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핵을 만들기 시작해. 무슨 핵? 헬륨 원자핵. 헬륨 핵이 합성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중요하죠, 되게. 그러면 자 이제 빨리 합시다. 자, 양성자가 개수가 7이고 중성자 개수가 1이거든. 그거 가지고 헬륨 원자핵 만들 거거든. 근데 헬륨 원자핵 만들려면 양성자가 2개고 중성자가 2개가 필요하니까 이 개수를 14대 2로 써서 헬륨 원자핵 1개를 만들 때 수소 원자핵은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은 12개 꼴로 만들어지겠죠. 14대 2니까. 그치? 헬륨 하나 만들려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가니까. 그래서 헬륨 원자핵 1개, 수소 원자핵 12개가 만들어져요. 됐지? 근데 수소의 원자핵의 질량수는 1이고요. 양성자 1개. 헬륨의 질량수는 4기 때문에 결국 질량수 4짜리가 1개, 질량수 1짜리가 12개가 모여있기 때문에 전체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돼? 3대 1이 되죠. 그래서 원자핵 만들고 원자 만들었을 때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는 3대 1로 예상을 했어요. 빅뱅을 주장한 가모라는 과학자가 계산한 거야. 예측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현재 우주의 수소 헬륨의 구성비, 질량비는 3대 1일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원자 안 만들어졌을 거야. 물론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우리 헬륨, 수소 말고 철, 니켈, 뭐 산소, 탄소 이런 건 나중에 만들어져. 그건 다 빼고 있어봤자 0.1%밖에 안 돼. 그러니까 99.9%가 수소 헬륨밖에 없어요. 우주에는. 그래서 이 모든 우주에 만들어지는 이 구성되는 수소 헬륨들이 다 질량비가 3대 1일 것이다 라고 예측했는데 현재에도 3대 1이에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물질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았다. 빅뱅 초기 때 만드는 물질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리고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베타 플러스 분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수소가 더 많을 거고, 뭐 이런 식의 정리가 돼서 저 비가 유지가 될 거야. 라는 걸 모두 다 계산을 통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데 실제 결과가 맞아 떨어지죠.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수소 헬륨의 질량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라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돼요. 아주 강력한.
요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야. 첫 번째 이야기예요. 됐죠?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놓읍시다. 먼저 일단 우선적으로 빅뱅이 시작하면서 수소 헬륨 질량비 3대 1로 유지되는 거 현재까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 해놓으시고 4페이지의 내용이 이제 그 아래 표를 보시면요. 빅뱅이 시작해서 138억 년 전에 이제 뭐 우주의 온도가 초고온 상태였었지,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폭발했지. 거기에 이제 쌍생성이랑 쌍소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쌍생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감마선끼리 충돌해서 입자를 만드는 거야. 예를 들면은 거기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 일단 쌍생성이라는 게 있는데 쌍생성 같은 경우는 감마선이라는 게 있어요. 감마선이 우리 흔히 말하는 방사선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감마선끼리 두 개 충돌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뭘 만드냐면은 전자와 반전자, 반물질을 만들어요. 반입자. 이게 물질을 만드는 거야. 전자를 만드는 거고, 쌍소멸은 거꾸로 가는 과정이야. 쌍소멸은 뭐냐면은 전자와 반전자가 충돌해서 감마선으로 두 개로 쪼개져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쌍생성, 쌍소멸이라고 하는 건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그만큼 에너지가 너무 높았다는 거야. 막 물질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빛이 물질로 바뀌고 물질이 빛으로 바뀌고 얘네들이 이런 식의 막 반응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가다가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제 쿼크나 전자 같은 애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는데 쿼크들끼리 결합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죠. 3분 지났을 때 체크하셔야 돼요. 온도는 몰라도 돼. 그리고 원자가 만들어지지. 언제 만들어졌냐면 38만 년 지났을 때. 그때 온도는 3000켈빈일 때. 자, 우주의 온도가 더 낮아지면서 전자랑 원자 핵이 결합을 하기 시작했어. 전기력이 작용하면서. 그러면서 결합이 되고 수소와 헬륨의 원자가 만들어졌다라고 했던 내용 있지. 그리고 5페이지에 있는 건 내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 있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기본이야. 자,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가 7대 1이고요. 개수비가 7대 1이고 핵자 한 개. 핵자라는 거는 이제 그 하나의 질량 얘기하는 거야. 양성자 하나 또는 중성자 하나 얘기하는 거. 그 질량이 1대 4. 그지? 그러면은 원자 핵의 질량비, 전체 질량비는 3대 1일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 이게 이제 이런 거 나오죠.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지금 현재 7대 1일 때 가지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얼마냐면은 3대 1이다 라고 했었던 거잖아. 근데 여기서 뭐 합성이 좀 늦게 일어났어. 예를 들어서 더 이게 시간이 좀 더 늦게 일어난 거야. 핵합성이. 그러면은 양성자 수가 증가하겠지. 그치? 핵합성이 좀 늦게 됐다면은. 핵합성이 좀 늦게 됐다고 한다면은 양성자의 개수비가 8대 1까지 갈 수 있어. 그럼 8대 1로 바뀌었다면 이거 몇 대면 될 건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니? 8대 1이면 양성자 8, 중성자 1이면은 16대 2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 헬륨 하나 만들 때 수소 몇 개 만들어? 14개 만들겠죠. 16대 2니까. 그치? 그러면은 16대 2 맞나? 맞지? 14개 만들죠? 그럼 14대 2가, 14대 2가 되니까. 맞죠? 그러면은 4대 1이니까 14대 4지. 그럼 몇 대 몇이야? 14대 4. 7대 2의 비율을 가지죠. 이렇게 바뀌는 거야. 7대 2 맞나? 아니잖아. 17대 2 맞아? 지금? 8대 1, 16대 2, 14대 1. 14대 1이니까 14대 4. 맞는데? 7대 2 맞네? 그지? 3.5대 1이구나. 7대 2.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같이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 양성자 개수비 바꿔줄 때, 또는 적게 만들어질 때, 또는 많이 만들어질 때, 이런 그 차이가 있다는 거. 8대 1이면 그 결합이 그 양성자가 더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8대 1이면은 시간이 더 지나니까 계속해서 베타 분계는 일어나잖아. 베타 플러스는 안 일어나지. 그러면 계속해서 양성자 수는 증가하겠지, 계속. 그러다 보니까 7대 1일 때 순간에 결합한 거거든. 근데 조금 시간 더 지났을 때면 8대 1까지 갈 수도 있잖아. 더 지나면 9대 1까지 갈 수도 있겠고. 지금 베타 분계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베타 분계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물질이 계속 결합해야 하는 거예요. 결합하고 있어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베타 분계가 일어나고 있는데 걔네들이 결합을 했잖아. 그럼 더 이상 베타 분계 안 일어나지.
결합이 돼 있으니까. 헬륨이 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도 베타 분기 일어난다고. 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뭐 그러니까 이게 모든 애들이 저기서 이렇게 된 거고, 뭐 중성자 하나 있을 수 있잖아 지금, 그치? 그냥 자유롭게 운동하는 중성자 하나가 있을 수 있지. 걔네들은 베타 분기 일어나지. 그러니까 그 원자를 형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베타 분기를 일으키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중성자 하나가 있어. 그냥 걔가 베타 분기 일으켜가지고 양성자로 바뀌어요. 그냥 이건 가능하다고. 근데 그렇게 바뀌는데 아, 그 정도는 무시하지 그냥. 개수비는 오, 그치. 그 정도는, 그러니까 이 정도 개수는 그냥 무시하고, 여기 말하는 거는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이. 10대 때부터 결합이 시작돼가지고 더 이상 안 변한다고. 그치. 그 스케일이 달라. 너무 달라 스케일이. 그래서 그래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짜잘한 것들 변하는 거 있잖아. 예를 들면은 지금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되거든, 태양에서. 그치?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되고 있어. 그거 가지고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증가한다고 보지 않잖아. 그런 거는 무시하는 거야 그냥.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걸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우리가 요 주장은 지금 이거였잖아. 지금 요거는 이제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현재 3대 1이야. 가무가 계산했어. 근데 현재 관측값이 3대 1이라며.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은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았죠. 스펙트럼 관측을 통해서 알아내요. 우주에서 오는 스펙트럼. 이 스펙트럼은 내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줘야 돼. 그 뒤 아래 보시면은 원자 에너지 흡수하는 그 전이 과정까지 있지. 물론 이건 화학에서 또는 물리에서 배웠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스펙트럼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너네가 중학교 때 원소의 그 구별법이라는 걸 배웠을 거고, 그때 뭐 불꽃 반응에서 색깔 가지고 원소 구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스펙트럼 조사에서 그 원소마다 스펙트럼의 선, 개수, 위치 이런 게 다 다르다라고 배웠을 거야. 그거 가지고 알아낸 거야. 그거 가지고 우주에서 오는, 그러니까 지구로부터 도착하는 우주에서 오는 스펙트럼 빛들이 있어요. 스펙트럼. 전 우주에서 오는 스펙트럼들을 조사해 보니까 제일 많은 게 뭐였냐면은 수소였던 거야. 거기 그림 그려졌죠. 수소 스펙트럼 어떻게 그려지는지 나오지. 그치? 수소는 뭐 대충 그릴게요. 수소는 스펙트럼이 이렇게 돼 있네. 대충 여기 하나 이렇게 돼 있고요. 헬륨의 스펙트럼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대충 그려볼게요. 거기다 여기 뭐 빨간색 하나 노란색 하나 여기 쭉쭉쭉 되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헬륨의 스펙트럼이야. 그럼 저 스펙트럼이 일치하면 우주에서는 뭐가 있다는 뜻이니? 수소가 있다는 뜻이지. 또 헬륨이 있다는 뜻이지. 근데 수소와 헬륨의 이 선 두께를 보시면요, 선 두께를 가지고 그 밀도를 알 수 있어. 물질의 밀도. 근데 수소가 헬륨보다 훨씬 더 선 두께가 두껍게 나타나. 그 얘기는 많다는 뜻이거든. 그게 얼마나 많냐면은 3배 정도 많대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 스펙트럼 이 부분 내용은 내가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할 거고, 일단 8페이지의 내용에서 별빛의 스펙트럼 분석에, 자,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위치가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 원소의 양에 따라서 그 밀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결국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예측할 수 있다. 자, 빅뱅 우주론의 예측은 뭐였냐면은 빅뱅 후 생성된 수소랑 헬륨의 원자핵 질량비가 3대 1일 것이라고 계산했는데, 실제로 우주에서 오는 스펙트럼들을 조사해 봤더니 수소가 약 74%, 헬륨이 약 24% 정도가 존재한대요. 라고 알아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정확하게 99% 정도까지 되는데, 그 정도의 비가 다 수소와 헬륨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지구상에 많은 거 뭐야? 산소, 뭐 규소, 탄소, 철 이런 것들은 0.1%도 안 돼. 우주 전체 합쳐봤자. 우주에는 대부분 다 수소와 헬륨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빅뱅 얘기 좀 더 이어서 하자. 자, 여기서 보시면은 빅뱅이 시작이 됐잖아. 자, 쭉 해가지고 쭉쭉쭉 만들어져가지고 원자까지 만들어졌어요. 자, 원자가 만들어진 시기는 언제냐면은 38만 년이 지났을 때야. 그때 온도는 3000 켈빈이에요. 자, 이게 기본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돼. 자, 이 3000 켈빈의 온도를 주목하셔야 되고요. 일단 자, 우리가 요 얘기를 이제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원자 생성 전과 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바로 전자의 수의 차이죠. 이때는 전자 수가 엄청나게 많았어. 에너지가 컸고 전자가 너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태였어. 근데 원자가 딱 만들어진 순간부터는 전자 수가 줄어들죠. 이게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낼 거야. 왜냐면은 이 빅뱅 초기 때는 이 전자수가 많을 때는 빛이 자유롭게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 왜냐면은 빛이랑 전자가 상호작용 굉장히 잘하거든. 전자가 빛을 흡수하고 궤도전이 높은 데로 올라갔다가 방출하고 떨어지고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한단 말이야. 물론 원자가 그렇게 하지만 그 전에 설명이 좀 잘못 꼬였다. 원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상호작용 잘하잖아. 그러니까 전자랑 빛이 상호작용을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원자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빛이랑 전자는 상호작용을 잘해서 빛이 진행하는 경로를 계속 방해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그 전자수가 엄청나게 많아. 이렇게 볼 수 되겠죠. 반면에 이때는 전자수가 줄어드니까 빛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의 차이가 생기냐면은 상호작용의 차이가 생겨. 전자수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그러면은 빅뱅 시작하고 원자가 생성되기 전에는 빛이 자유롭게 퍼져나가지 못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형광등을 딱 켜면은 여기가 환하게 밝아지지. 근데 이때 전자수가 너무 많으면은 빛이 전자랑 상호작용하느라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형광등을 켜도 여기가 밝아지지 않아. 전달이 안 되는 거야, 빛이. 그래서 이때의 우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투명 우주라고 해요.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투명 우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구분을 한단 말이야. 불투명 우주, 투명 우주. 빛이 진행하냐 못하냐. 이해 가시죠? 상호작용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이제 빛이 막 뻗어나가는데 전자가 가득 차 있으면은 그 전자들과 일일이 다 상호작용 다 하는 거야. 우리가 사람이 가득 차 있는 뭐 예를 들어 방 안에 100명이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여기서 그 100명의 그 건너편으로 뚫고 가야 되거든. 근데 모든 사람마다 상호작용하는 거야. 상호작용을 악수를 한다 치면 예를 들면 가는 사람마다 다 붙잡고 악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뻗어나가지 못하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애들이 상호작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빛이 퍼져나가지 못했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 그러니까 예측을 했어요. 예측. 가모가 예측한 바로는 원자 생성 이전과 후의 차이가 이렇게 났을 것이야 라는 거지. 근데 원자가 만들어지고 전자가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이때 빛이 퍼져나갔을 거야. 근데 그때 온도가 3000켈빈이었을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해요. 이거 예측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근데? 빅뱅 이전에 우리가 있었던 거를 다 계산해가지고 알아낸 거야. 그냥 예상한 거야. 계산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예상을 했는데 우리가 이걸 좀 볼게요. 결국 스펙트럼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스펙트럼 얘기를 하자. 스펙트럼 하고 이제 이걸 부가적으로 설명할게. 3000켈빈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이해 가죠. 요거는. 자, 봐봐.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빛이 이제 진행하다가 이렇게 할게. 이게 유리 프리즘이죠. 자, 프리즘이 뭔지 알죠? 빛이 진행하다가 유리를 만나서 굴절이 되지. 근데 그 굴절이 어떻게 돼? 색깔별로 달라지지. 왜 달라지냐면은 이 유리를 통과하는 빛의 속력이 색깔별로 다르거든. 그래서 빨간색은 좀 덜 꺾이는데요. 노란색 쪽은 이게 녹색이 없으니까 이거 할게요. 약간 좀 더 많이 꺾이고 보라색은 파란색 쪽은 좀 더 많이 꺾여서 이렇게 분산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라는 건 결국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빨간색 레드라고 쓴 거고 보라색까지 보라색은 V라고 쓸게요. 보라색 빛을 영어로 바이올렛이라고 하거든. 보라색까지 빨주노초파남보의 색깔이 구분이 되게 되는 거지. 이걸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눈에 볼 수 있는 빛이죠. 가시광선. 참고로 빨간색의 바깥쪽 뭐라 부르니? 뭐라고? 적외선? 적외선. 빨간색 바깥쪽은 적외선. 보라색의 바깥쪽 뭐야? 자외선. 이라고 얘기를 하죠. 적외선 혹시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 인프라레드. 어떻게 알았지?
영어 좀 하는구나. 자외선 영어로 그래. 울트라바이올렛. 울트라바이올렛과 인프라레드의 왜? 뜻을 봤을 때 누가 더 세 보여? 당연히 울트라바이올렛이 세 보이지, 그지? 왜 얘가 셀까? 왜 얘가 셀까? 굴절이 많이 돼서? 굴절이 많이 돼서 에너지가 세서. 에너지가 큰 이유는 진동수가 커서 그래요. 진동수 F라고 쓰지. 프리퀀시라고 해요. 진동수는 1초에 진동하는 횟수야, 말 그대로. 초당 진동 횟수. 자, 자외선의 에너지가 큰 이유는 진동을 많이 해서 그래. 진동을 많이 할수록 상호작용 많이 해요. 상호작용 많이 하니까 얘가 유리 통과할 때 느려지는 거야, 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보라색은 에너지가 큽니다. 반면에 빨간색 쪽은요, 에너지가 작아요. 에너지가 왜 작냐면은 진동수가 작아서 그래. 됐어? 자, 파장 알고 있니? 람다라고 써요. 파장. 파장은 람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1초에 한 번 진동할 때 가는 거리거든. 파동은 뭐 자세하게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파장이 또 길다란 특성이 있어요. 진동수 작은 대신에 여기는 파장이 짧은 특성이 있어요. 이 정도만 체크해 놓으셔도 충분할 거야. 근데 이 얘기가 너네 이 스펙트럼 이 얘기가 뭐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 통합과학 다 나와요. 여기서 모든 파트 다 나와. 그러니까 요건 정리를 한번 잘 해놓으시고 암기 무조건 해놔. 보라색이 에너지 크고 진동수 크고 뭐 에너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외선의 영어로 울트라바이올렛이니까 울트라의 의미가 강하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세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그래서 이게 이제 선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야. 스펙트럼은 이게 선 모양 이 안에서. 응? 자, 봐봐. 우리가 에너지랑 온도랑 같이 이어주면 되거든.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가 큰 거야. 그러면 자, 내 몸에서는 에너지 방출되고 있지. 내 몸의 온도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돼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내 몸에서는 적외선이 방출돼. 맞아? 내 체온이 36.5도잖아. 내 체온이 36.5도면은 36.5도에 해당하는 온도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 근데 그 형태가 뭐냐면 적외선이야. 우리가 체온계 재잖아. 적외선 체온계. 그 비접촉식으로 재잖아. 그걸 뭐 하는 거냐면 내 몸에서 방출되는 파장을 재는 거야. 빛을 재는, 전자기파를 재는 거야. 적외선을 재는 거야. 맞지? 자, 모든 물체는요, 자기 온도에 해당하는 파장을 방출하게 돼. 빛을 방출하게 돼. 다만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지? 적외선은 우리가 눈으로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몸에서 방출되는 빛이 안 보이는 거야. 하지만 적외선 카메라는 내 몸에서 방출되는 빛을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적외선의 그 형태가 나오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뭐 야간 투시경 같은 거 있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야. 밤에는 뭐만 있어? 적외선밖에 없어요. 가시광선 없잖아. 왜 그 적외선이 나오냐면은 지구의 온도가 있잖아. 그럼 지구의 온도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는 거야. 그게 적외선이야. 그러니까 참고로 개가 그잖아. 멍멍 개 있잖아. 그 개는 적외선의 일부를 볼 수 있어. 그 개가 볼 수 있는 파장 범위가. 그러니까 개들은 밤에도 잘 볼 수 있는 거야. 환하게 보여. 우리가 마치 야간 투시경 썼을 때처럼 보이는 것처럼 개 대신에 색깔은 구분 못하는데 그렇게 보이게 되지. 걔는 원래 색깔을 구분 못해. 그리고 걔는 색깔 구분한 세포가 없어가지고 걔는 다 흑백으로 보인대. 대신에 이제 적외선의 일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밤에도 보이는 거, 잘 보이는 거, 환하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결론이 뭐냐면 어떤 온도에 해당되는 특정한 전자기파, 파장, 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빛이라고 해서 뭐 눈으로 보는 빛도 있지만 뭐 적외선도 빛이라고 해보자. 그냥 이 파장이 방출될 것이다. 온도가. 근데 온도는 뭐랑 또 그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 온도, 에너지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클수록 온도가 높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거거든. 이게 사실 되게 뭐 복잡한 법칙이 다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그런 걸 하진 않을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내 몸에서 방출되는 건 적외선. 내가 온도가 높아지면 더 높은 파장 범위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겠지. 그죠? 자, 봐봐.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자외선 방출해요. 엄청 높아지면 자외선 방출이야. 그 선이 어느 정도예요? 그 선이 뭐지? 자외선 방출하는 거, 적외선 방출하는 거. 온도? 꽤 크죠. 엄청 크죠. 엄청 큰데 이거 생각해봐.
자, 우리가 철 조각이 하나 있어. 재련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철을 용광로에 뜨겁게 가열시켜서 얘를 꺼내면 색깔이 무슨 색깔로 보여? 빨간색 보이지? 그러니까 철은 원래 그 온도가 낮은 온도에 해당하는 전자기파를 방출하고 있었을 건데 내가 얘를 가열시켜서 얘 온도가 높아졌어. 그러면 얘가 원래는 이 적외선이 방출되고 있었다가 점점 파장이 어떻게 돼? 짧은 애를 방출하게 돼. 그러니까 뭐부터 보이는 거야? 붉은색부터 보이는 거야. 만약에 철을 훨씬 더 뜨겁게 가려면 색깔이 어떻게 될까? 더 주황색, 노란색까지 간다고. 온도에 따라 달라져요. 너네가 중학교 때 별빛 스펙트럼 그 분광경 배웠을 거야 아마. 그지? 뭐 빨간색, 붉은색 빛이 나는 별, 파란색 빛이 나는 별 누가 더 뜨거운 거야? 표면 온도. 파란색이 더 뜨겁잖아. 그 이유는 온도가 높을수록 더 짧은 파장의 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그래. 그지? 그래서 철이 뜨겁게 가열되는 걸 생각해 보시면은 얘가 온도가 높아질수록 에너지가 많아질수록 물론 에너지랑 온도랑 같다고 보시면 안 되는데 그냥 같다라고 볼게. 그냥 이게 원래는 내 물리 선생님이잖아.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딱딱 같다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뭐 대충 비례한다고 보시면은 에너지가 크고 온도가 높으면은 파장이 짧게 방출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쓰면 되겠지.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아진다라고 할게요. 자,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은 모든 물체는 자기 온도에 해당하는 파장을 방출하게 돼. 그치? 근데 만약에 가모가 예측하기로 이 불투명한 우주 상황에서 딱 투명한 우주로 넘어갈 때 빛이 막 자유롭게 퍼져나가지 못한 상황에서 딱 원자들의 결합하면서 빛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 이때 퍼져나간 빛이 그때 온도가 3000켈빈으로 예상했거든. 그럼 3000켈빈에 해당되는 파장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걸 람다 뭐 제로라고 해볼게요. 일단 람다 제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3000켈빈의 온도를 가진 물체가 방출하는 파장이야. 그게 우주에 있었을 거야. 근데 우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 시간이 엄청 많이 흐르면서 온도가 어떻게 되니? 낮아지지. 그럼 온도가 낮아지면 방출하는 빛의 파장도 어때야 돼? 길어지겠죠. 그치? 그러니까 원래 온도에서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파장이 점점 길어진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때 있었던 빛은 람다 제로의 파장이었는데 현재의 우주에는 람다라고 하는 길어진 파장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요. 이게 가져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이 온도를 가지고 있던 녀석이 그대로 팽창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빛이 다 남아있을 수밖에 없지. 근데 그 빛은 이제 에너지가 떨어졌으니까 파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얼마라고 예측하냐면 얘를 3켈빈으로 예측해요. 가모가 예측하기로, 계산하기로. 그 당시 온도는 3000켈빈이었을 건데 지금은 3켈빈에 해당하는 그 물체가 방출하는 전자기파랑 동일한 파장을 가진 빛이 우주에는 존재할 거야. 얘를 우주에서 찾아내면은 내가 말한 그 이론이 빅뱅 우주 이론이 맞다라고 이제 증명이 될 수 있겠지. 라고 해서 이걸 주장해요. 3켈빈. 저 3켈빈에 해당하는 빛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주 배경 복사라 불러. 우주에 배경을 채우고 있는 복사파란 뜻이야. 우주 배경 복사라고 이제 주장을 하거든. 대단하죠. 이거 진짜 다 계산한 거예요. 진짜 이게 대단한 것 같아. 그 뭐 우주의 크기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뭐 이런 그 값들 있잖아. 3000켈빈 온도도 예상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계산들을 해서 이게 불과 얼마 안 돼요. 이게 1940-50년밖에 안 돼. 1940-50년이면 진짜 얼마 안 되는 시기 아닌가? 우리 100년도 안 된 거야 지금. 그잖아. 우리나라 막 그 대한독립 만세하고 있을 때 이제 막 우주 배경 복사 뭐 대단하죠. 뭐 아인슈타인은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3.1 운동할 때 뭐 시공간에 휘어진 막 이런 거 계산하고 막 그랬잖아. 막 공간이 휘어진 정도를 막 계산하고 이랬어. 그러니까 유럽이랑 그때 유럽 뭐 이런 그 서양권의 그 과학적 지식 수준과 우리의 과학적 지식 수준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그지? 그래서 그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이제 요걸 3켈빈으로 예상을 했거든. 실제로 관측을 하죠. 이제 예상한 값이 3켈빈인데 실제로 관측해. 누가 관측하냐면은 펜지어스라는 사람과 윌슨이라는 과학자가 관측하죠.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인데 벨 연구소
벨이라는 그 전화기 그 사람 그 연구소가 있었어. 거기서 이제 연구하는 연구원들인데 과학자가 아니야. 과학자라기보다는 연구원이 뭐 그 정도? 연구원이면 과학자라고 볼 수 있나? 그 연구원 소속 그 연구원들이었는데 연구소 소속 얘네들이 아주 우연하게 관측을 해요. 그냥 우연하게. 이 스토리가 되게 있죠. 요거는 얘네들이 관측하려고 관측한 게 아니라 아주 우연하게 관측이 되죠. 얻어 걸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이 연구하려고 만든 망원경이 있어. 전파 망원경이. 그 전파 망원경에서 딱 연구를 하려고 이제 개발을 해서 딱 만들어서 이제 관측을 하려고 했더니 자꾸 잡음이 생기는 거야.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전파 망원경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파를 관찰하는 그 망원경이 있거든. 이렇게 전파가 딱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검출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전파 망원경이 있는데 이 망원경 장치를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관측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계속 알 수 없는 신호가 잡혀. 미세한 신호가 계속 잡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뭐 수리하고 막 고치고 뭐 별의별 거 다 해봤는데 그 신호가 안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웃긴 게 펜지어스 윌슨은 이 가무가 쓴 이런 내용들을 몰랐던 거죠. 거의 한 2년 동안을 한 1, 2년 동안을 저거를 없애려고 노력하거든. 그 신호를. 근데 그 옆에서는 이거 찾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다른 과학자들은 이 가무가 예상했던 요 3켈빈에 해당하는 우주 배경 복사를 우주에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걸 검출해서 찾으면은 이 빅뱅 우주론이 맞았다는 사실이 완벽하게 설명이 되는데 엄청 찾는데 안 찾아져. 근데 이 펜지어스 윌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망원경이 그걸 계속 검출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걸 몰랐던 거고 없애려고 했던 거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얘네들이 친구한테 얘기해요. 자기가 알고 지내던 다른 과학자한테 얘기를 해. 내가 지금 이거 연구하려고 하는데 자꾸 잡음 생겨가지고 미치겠다. 근데 이제 그 다른 친구가 들어보니까 얘네들이 그 말하고 있는 그 신호가 뭐야? 요거 같잖아, 요거. 저 3켈빈에 해당하는 그 우주 배경 복사인 같은 거. 그래서 얘기해줘요. 펜지어스 윌슨한테. 야, 이게 사실은 가모란 애가 이런 거를 이제 발표했는데 너네가 지금 없애려고 하는 그 신호 파장이 얘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이 파장이 아마 그 마이크로파라고 해서 7.35cm 되는 그 길이를 가지는 파장대의 영역이거든. 그 영역이 요 영역이랑 비슷하거든. 그래서 그건 것 같아라고 이제 얘기해서 나중에서야 얘네들이 이제 이걸 찾아보고 보니까 완벽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논문으로 써. 한 2장 돼요, 논문이. 그리고 노벨상을 받아. 그러니까 인생은 한 방이야, 그냥. 얘는 얻어 걸렸죠, 그냥 얻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막 뭔가 연구를 해서 이걸 찾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없애려고 했던 그 신호가 사실은 이제 우주 배경 복사였던 거고 모든 우주에서 검출이 되는 거야. 모든 전 우주에서 일정한 세기에 그 3켈빈 정도 해당되는 이 전자기파가 여기서 검출이 돼요. 그러니까 관측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관측되니까 우주 배경 복사 이 3켈빈 빅뱅 가모가 예측했던 그 이 이론이 완벽하게 설명이 되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건데 이게 가장 무슨 얘기지? 우주 배경 복사가 검출까지 된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플랑크 W 맵이라는 위성까지 쏴가지고 다 정밀 관측을 해. 뭐 코비라는 위성도 쏘고 W 맵도 쏘고 지금 현재는 플랑크 위성 쏴가지고 아마 교과서에 있는 그림은 지금은 이 그림이 아닐 거야. 약간 그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 이런 그림이거든. 플랑크 위성이 쏜 거. 그게 아마 2011년도 최근에 올라간 게 2011년도에 올라가서 뭐 더 최근 것도 있을지 모르겠네. 근데 WMAP 위성이 올라가서 정밀하게 관측한 결과가 우주의 그 우주 배경 복사의 세기는 복사파 세기는 2.7켈빈으로 찾아내요. 이게 지금 거의 3켈빈과 유사하죠.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예상한 값이 맞았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거 가지고 우주 배경 복사 검출되니까 빅뱅 우주론이 거의 확정이 되죠. 거의 이제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자, 그 얘기가 이제 정리가 끝나죠. 여기까지. 자, 마지막에 얘들아 8페이지를 봐볼까? 8페이지? 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은 박스 하나 있잖아. 자, 우주가 그 빅뱅 우주론 예측이죠. 똑같이 예측은 팽창해서 3000켈빈일 때 이 빛이 뭐 현재 수켈빈으로 낮아져 있을 것이야 라고 예측했는데 이제 관측한 결과 맞았죠. 마이크로파라고 맞고 이거는 약 3켈빈에 해당되는 복사파 파장과 일치하였고 그게 우주 배경 복사였다라고 찾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그 밑줄 쳐놓으세요. 등방성과 균등성이라고 돼 있어. 자, 등방성은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균등성 같은 세기로, 거의 같은 세기로, 그지? 그러니까 이게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관측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한 특정한 곳에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왜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있잖아. 일단 좁은 방 안이 하나 있는데 이 안에 열 에너지가 이렇게 있거든. 열 에너지가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갑자기 확 커졌어. 이게 확 커져가지고 이만큼의 크기를 가져버리면은 그때 이 열 에너지가 여기 가만히 몰려 있을까 여기? 아니죠. 같이 퍼져나가겠지. 그래서 이게 그 열 에너지가 좀 낮아졌지만 이렇게 고르게 분포하고 있을 거라고. 이 자체가 커버리면은.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가 어느 한 특정한 곳에 머무르지도 않고 특정한 곳에 셀 수도 없고 모든 우주에는 그 같은 세기로 우주 배경 복사가 검출돼야 된다는 뜻이거든. 그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 중에 하나야. 그래서 그러니까 등방성 모든 방향에서 같은 방향에서 일정한 방향에서 이제 균등성 거의 같은 세기로 검출된다라는 건데 이게 그 나중에 위성들이 올라가서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아주 미세한 불균일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거의 다 균일한데 미세한 불균일함이 생겨. 그 얘기는 어떤 부분은 온도가 좀 높고 어떤 부분은 온도가 좀 낮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 파장이 다 2.7 켈빈으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디는 2.7 뭐 00 얼마 정도 더 세는 한 1000분의 한 10,000분의 1 정도인가 오차가 조금씩 생겨요. 이게 뭐냐면은 이 미세한 불균일함이 바로 뭘 만드냐면 밀도 차이를 만들어내. 그렇지 않겠어? 밀도가 좀 높으면 온도 높은 거니까. 그럼 그 밀도 차이는 뭐냐면은 물질의 그 분포 차이잖아, 결국.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중력이 작용해서 이제 뭘 만드냐면 별 같은 또는 은하 같은 애들을 만들어요. 탄생되는 거야. 우주가 그래서 현재의 별과 은하가 있을 거야 라고 예상하는 거야. 왜냐면은 봐봐, 만약에 우주가 팽창을 할 때 거의 고르게 팽창했다면은 모든 물질들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 그렇지 않겠어? 이제 완전하게 균일하다고 본다면은 모든 물질들이 다 균등하게 배분돼 있어. 그러면은 얘들은 절대로 합쳐질 수가 없어. 왜냐면은 얘 하나만 놓고 봐도 모든 곳에 있는 애들이 다 균등하게 당길 거 아니야. 다 모든 중력들이. 근데 만약에 여기 하나라도 한 물질이 더 있어 봐. 그럼 여기는 중력이 더 세겠죠. 서로 당길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부근에 있는 애들은 중력이 좀 더 커지면서 당겨지고 더 질량 커지면서 당겨지면서 얘들이 수축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수축이 되다 보니까 별들도 만들어지고 은하들도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는 완벽하게 균일하진 않아. 아주 미세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론 아는데 이제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제 정확하게는 왠지 모르겠는데 아주 작은 밀도 차이에 의해서 별과 은하들이 탄생했겠구나. 그러니까 별과 은하들로부터 이제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보는 거는 원소가 탄생하는 거 보는 거야. 자, 오늘 계속 해서했던 얘기가 뭐야? 우주의 빅뱅 우주로는 결국 뭐밖에 못 만들어? 수소헬륨밖에 못 만들잖아. 근데 실제 우주에는 수소헬륨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양은 적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산소도 있고 탄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온 거냐? 빅뱅 우주론의 주장에 따르면은 우주는 수소헬륨 만들고 더 이상 안 만들었을 텐데 물질을. 그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무거운 원소의 합성이라는 걸 배울 거고요. 이제 철 뭐 이런 애들 합성시키는 거 그런 거 얘기할 것이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자 다음 페이지 9페이지가 무거운 원소 합성이잖아. 이거 다음 시간에 정리할 거고, 오늘은 일단 숙제가 그 14페이지 맞나 거기? 거기서 시작해서 잠깐만요. 1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잠깐만 문제 좀 봐볼까? 이게 지금 스텝 1, 2, 3에는 다 섞여 있거든 문제가.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일단 숙제 페이지 자체는 25페이지까지예요. 숙제 페이지는 기본 본교재 25페이지. 이 교재야. 그다음에 워크북은요. 워크북은 얘는 좀 나눠져 있어. (14페이지까지) 자, 얘들아, 교재는 별탄생 이런 게 섞여 있거든? 그건 빼고 푸세요. 오늘 배운 것만 푸시면 되고, 워크북은 14페이지까지 다 푸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오늘 배운 내용 토대로 테스트 볼 건데, 자, 테스트는 좀 빡빡하게 볼 거야. 약간. 왜? 테스트를 내가 되게 빡빡하게 보는 편이야. 어떻게 하냐면은, 좀 이제 객관식 이런 거 없고 그냥 아까 얘기했던 주관식 단답형 다지선다 해가지고 막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막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한 거 많이 물어보거든. 개념적인 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시험에서. 근데 문제 풀고 이런 거보다는 통합과학에서 내신 성적 잘 나오려면은 정말 디테일하게 정말 짜잘한 거 교과서에 있는 거든 뭐 이런 거 다 체크 잘 하셔야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다음 주에 잘 해오시고 숙제 꼬박꼬박 다 해오시고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할게요. 자, 너희들 수업 끝났으면은 이제